안녕하세요. 고비세 피터입니다. 네, 가상자산 시장이 굉장히 무섭게 조종을 받고 있습니다. 어저께 한국 시간으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한 32,000불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약간 지금 회복을 했으나 그 전 레벨까지 40,000불까지는 아직 지금 회복되지 못한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딱히 새로운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일론 머스크에 관한 얘기는 언론에서 워낙 그분을 다루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분을 인용을 해서 뉴스를 쓰면은 사람들이 많이 읽고 조회수도 잘 나오고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많이 인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뉴스는 뭐 추가로 새로 나온 건 없죠. 지난주 한 중반 때부터 뭐 뉴스나 뭐 발언이 좀 있었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부정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한 가지 이번에 일론 머스크의 그 발언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게 있었다라면은 오히려 이런 환경 문제를 그분이 함으로 인해서 이 비트코인의 환경에 관한 이슈를 본격적으로 제도권에서 좀 관심을 갖고 제대로 알려고 하려는 어떤 그런 노력이 생기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안 좋은 뉴스라고 하면은 로이터에서 이제 중국에서 제도권에서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나 뭐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페이먼트 레일로 사용을 못하게 한다라는 뭐 내용인 거라고 보도가 됐는데 이거는 뭐 알고 보니까 사실 원래 있었던 규제를 지금 다시 재탕해서 보도를 한 것 같아요. 이제 로이터는 보통 굉장히 신뢰받는 언론이긴 하나 크립토 쪽은 좀 생소해서 그런지 그런 식의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뚜렷이 뭐 새로운 추가적인 네거티브한 뉴스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냥 뭔가 이건 뉴스 드리븐한 어떤 조종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지금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우려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려의 발단이 된 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서 그것이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라는 우려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어저께 비트코인 시장의 조정이 시작된 다음부터 한 2시간 정도 지나서 미연준 회의에 회고록이 공개가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테이퍼링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라는 식의 언급이 있었는데 이걸 굉장히 좀 네거티브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의 금리가 상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도 보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지금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이거는 이제 미 연준 자체가 정책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자꾸 채권이 매도가 돼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파이낸셜 컨디션 자체가 좀 타이트닝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이게 정책에서 온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시장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산 가격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뭐 주식도 포함해서이고 가상자산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우려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아시아 쪽에서 많이 이제 매도가 나온 걸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이낸스나 후오비나 이런 어떤 아시아 계열의 대형 거래소에 많은 레버리지가 원래 있었는데 그런 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매매가 되면서 하락폭이 굉장히 증폭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지금 우리가 이 경험하고 있는 조정장에 대해서 접근 방식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굉장히 누구에게나 뭐 힘든 일일 수는 있는데 이번을 계기로 이것이 정말 이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한테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면은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올바른 건지 아닌지 한번 재조명하고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굉장히 괴롭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리한 레버리지를 사용해서인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가고 있는 포지션이 너무 과대하게 나의 어떤 재정적인 환경에 비해서 과대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일 수도 있고요. 뭐 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런 조종이 나를 너무나 괴롭히고 심리적으로 그러고 있다면은 지금 나의 접근 방식이 뭔가 좀 옳지 않다는 그런 사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재검토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로 또 사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팔로우하는 어떤 그 트위터 인싸 분 중에 한 분이 마크 유스크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전설적인 헤지펀드 매니저 줄리아 로버트슨의 제자의 한 명이었죠. 지금은 이제 독립해가지고 자기의 그 헤지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보낸 트윗 중에 좀 인상적인 게 있어서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가상자산 시장에, 뭐 가상자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뭐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참가하고 있는 사람은 네 부류로 나눠볼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베스터고, 두 번째가 트레이더, 세 번째가 스페큘레이터, 네 번째가 갬블러,
그래서 인베스터는 자산의 가격이 원래 가치보다 오버밸류 되어 있는지 언더밸류 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자 팔자를 결정하는 이제 그런 부류인 거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더들은 이제 프라이스 트렌드, 가격 트렌드를 기준으로 사자 팔자를 결정하는 집단인 거고요. 세 번째로 스페큘레이터는 가격이 오르면은 사는 거고 가격이 떨어지면은 파는, 프라이스 방향에 그냥 맞춰서 행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스페큘레이터들이고,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모멘텀 트레이더들인 거죠. 마지막으로 갬블러들은 남들이 사라고 그러면 사는 사람들이고 남들이 팔으라고 그러면 파는 사람들이고, 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어느 부류에 넣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 세상에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들은 제가 마지막에 세 번째, 네 번째로 언급한 스페큘레이터들이나 갬블러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무엇을 보면 또 알 수 있냐면은 이제 대중매체, 언론에서 보도하는 방식을 보면은 이제 그런 분들의 구미에 맞은 보도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언론을 제가 이제 뭐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은 단지 많은 대중들이 읽고 싶어하는 거에 맞춰서 이제 기사를 쓰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중 심리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언론의 보도 방식만 봐도 지금 이 사회가 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럴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받고 있는 조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그런 현상으로 이제 다가오겠죠. 그렇지만 갬블러나 스페큘레이터 같은 접근 방식으로 돈 벌기는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토로라는 데서 2016년에 어떤 그 서베이를 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은 12개월간의 수익률을 보면은 데이 트레이더들의 80%가 손실을 본다고 합니다. 그들의 평균 12개월간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36%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나머지 20%에 속하지 않는 이상 스페큘레이션이나 갬블링의 접근 방식으로 해서는 돈 벌기가 굉장히 힘든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인베스터적인 접근을 했을 때 더 성공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가상자산이라는 그 자산군의 근본적인 가치가 어디서 오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이게 그냥 현란하게 가격 움직이기만 하는 뭔지 모르는 뭔가 핫한 남들이 다 하니까 뛰어들어야 할 뭐 그런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이게 어떤 자산이고 어디서 가치가 오는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채널에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근본적인 네트워크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펀더멘털리 이해를 하면은 가치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장기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젯밤에 경험했던 그런 조정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전혀 아닌 거죠.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넓은 관점에서 좀 이렇게 빅픽처를 보면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금년 들어와서 지금 29%의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이거는 어저께 조정을 받은 것까지 포함을 해서 전해드리는 숫자입니다. 1년간의 수익률은 298%이고요. 3년간의 수익률은 337%, 5년간의 수익률은 거의 8000% 정도 나옵니다. 이런 자산군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리고 근데 이렇게 엄청난 수익률을 가져다주는 자산군은 또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변동성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할 때 변동성은 이제 리스크의 하나의 표출 방식인데, 이제 리스크가 일종의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라고 치면은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리스크의 가성비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따져봐야지 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리스크 가성비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군은 엄청나게 가성비가 좋은 그런 자산군입니다. 이거는 제가 과거 여러 다른 어떤 영상에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흔히 이제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이제 리스크 가성비를 샤프 레이쇼로 표현을 하죠. 결국에 뭐 공식은 수익률 나누기 변동성으로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표시를 하는데, 이거를 다른 자산군, 주식이나 채권이나 뭐 원자재나 이런 거, 부동산이나 이런 거를 비교해 봤을 때 비트코인의 과거 샤프 레이쇼, 즉 리스크 가성비는 다른 자산군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는 자산인 것이 맞는 것이고, 그거에 따른 비용도 충분히 지불할 만한 어떤 마음가짐 그리고 이해도를 갖춘 다음에 뛰어들어야지 중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하락장이기 때문에 네거티브한 뉴스만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되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저께 이렇게 조종받는 시기에 비트코인을 많이 매수한 기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관이라고 얘기는 이유는 양이 엄청나요. 코인베이스에 보면은 한 7억 5천만 불 어치의 비트코인을 사들여서 이제 어디 카스토디로 옮긴 것 같은 그런 정황이 체인상에서 이제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큰 기관 같은 큰 손이 이번에 조종을 매수 기회로 삼고서 사 모으고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항상 네트워크의 발전 과정을 지켜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지난번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던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죠. 지금 태프루트라는 이름으로 이름의 업그레이드인데 지금 이게 한 거의 3년 만에 3년인가 4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업그레이드고요. 이것이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는 블록 마이닝 하는 분들이 거기에서 의사표출을 함으로써 결정이 될 건데, 여태까지 봤을 때는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90% 이상이 동의를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업그레이드의 네트워크 참여자의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할 확률이 커 보이고, 이제 적용이 되는 시점은 11월 달부터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좀 장이 마이너스를 신호를 보내고 있어서 좀 불안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조금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다 하면은 한번 여태껏 했던 접근 방식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시고 이런 기회를 삼아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은 여러분들 꼭 성공적인 투자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